자, 양도소득 금액 계산의 특례, 양도소득세는 오늘 다 하고 문제 다 풀어보고 상증세는 작년에 했던 거랑 내용이 같은 내용들은 작년 거 내용들 들으라고 하면서 개정된 내용 위주로만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피를 토하고 왔는데 자, 근데 아침에 좀 많이 놀랐어. 새벽에 막 하는데 나오니까 뭔 일 있지 않겠지. 자, 우리 오늘은 일단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부담부증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갑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A한테 그러니까 증여를 한 거죠. 증여. 토지나 뭐 아무튼 건물, 토지 뭐든지 증여를 한 거예요. 토지라고 할게요. 토지를 증여를 했어요. 토지를 증여를 했는데 그 토지에 그러니까 어떤 토지를 담보로 해가지고 지금 돈 빌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토지가 지금 이게 시가가 10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면서 이 토지 담보로 해가지고 빌린 채무가 있었는데 그 채무를 네가 갚아라. 채무를 부담한 거죠. 내가 토지 줄 테니까 토지 담보로 해가지고 지금 빌린 돈 6억 있거든. 그건 네가 갚아. 이렇게 채무를 부담시키면서 증여하는 걸 뭐라고 한다? 부담부 증여라고 한다. 채무를 부담시키면서 증여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A 입장에서는 일단 얘는 증여한 사람이니까 증여자. 얘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니까 수증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수증자의 경우에는 토지 10억을 받았지만 부채 6억을 같이 떠안았기 때문에 순액으로 지금 수증자는 얼마를 증여를 받은 거냐면 4억을 증여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수증자의 경우에는 4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4억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4억에 대해서는 이건 공짜로 받은 거니까 얘는 이제 증여세 이거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세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갑은 토지를 넘기고 그리고 그 채무를 같이 넘겼기 때문에 이것도 대가성이 있는 거예요. 대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도 대가성이 있는 거다. 그러면 빚이 6억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6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얘는 채무를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토지를 6억 받고 판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납세 문제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납세 문제가 된다.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납세 문제가 되니까 그때 양도 차익 어떻게 구할 거냐? 양도가액 뭘로 할 거고 그때 취득가액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그때 필요용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양도 차익 부담부 증여 시에 양도 차익은 얼마를 할 거냐? 그래서 거기 부담부 증여 시에 양도가액 어떻게 할 거냐고 양도가액하고 취득가액만 나와 있는데 필요경비 어떻게 할 거냐까지 같이 정리를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 차익을 물어보거든요. 문제에서 필요경비는 없다라고 가정해가지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만 물어보기도 하는데 필요경비 알아야지만 됩니다. 그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자산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자산가액 곱하기 증여 당시 자산가액 분의 인수한 채무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얘하고 얘는 언제나 같은 금액이에요. 얘하고 얘는 양도 당시 자산가액과 증여 당시 자산가액 그러니까 지금 얘 증여한 걸 양도로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양도 당시의 자산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증여 당시의 자산가액과 무조건 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얘랑 같으니까 양도가액은 그냥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채무 인수액이에요. 그냥 채무 인수액. 6억 받고 판 거야. 그러니까 6억을 받고 토지를 판 거야. 그냥
얘랑은 같은 금액이. 그러면 그냥 여기 채무 인수액으로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취득가액 있잖아요. 취득가액 또 취득 당시에 지금 자산가액 곱하기 여기에다가도 요 비율을 똑같이 곱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 양도가액은 그냥 채무 인수액으로 하면 되는 거야 원래. 양도가액 채무 인수액으로 하면 되는 건데 요 비율을 계산한 이유는 취득가액에도 취득당시 자산가액에다가 요 비율이 지금 어떻게 했죠? 요거는 이제 이 어떻게 계산할 건지 채무 인수액은 6억인데 이 증여당시 자산가액 즉 양도당시 자산가액과 증여당시 자산가액은 같은 금액인데 일단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양도 즉 부담부 증여당시의 재산가액은 원래 양도 시에 원래는 양도가액은 그러니까 실지 양도가액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지 양도가액 모르면 매매사례가액 모르면 감정가액 그죠? 모르면 기준시가 양도가액은 그렇게 한다고 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데 여기 양도당시 자산가액은 토지를 주고 채무를 얘한테 부담시킨 거지 돈을 받은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양도당시 자산가액에는 금액을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는 거죠. 실제로 받은 금액이 따로 없어요. 그럼 뭘로 할 거냐? 양도당시 자산가액은 그냥 상징세법상 시가라 하면 시가로 하고 상징세법상 시가를 모르면 그러면은 기준시가로 한다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들어간 얘네들 얘하고 얘는 같은 금액인데 얘하고 얘는 같은 건데 어떻게 한다고요? 상징세법상 상징세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 그게 이제 시가죠. 상징세법상 평가한 가액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상징세법상 평가한 가액으로 한대요. 그 이게 무슨 말이냐? 상징세법에서는 자산을 어떻게 상속이나 증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평가거든요. 상속재산이 얼마고 증여재산이 얼마인지 알아야 거기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 상징세법상 평가한 가액 상징세에서는 평가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상징세법상 시가로 평가하고 상징세법상 시가를 모르면 상징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시가를 모르면 상징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징세법상 평가한 가액이에요. 상징세법 시가 그걸 모르면 상징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 그럼 상징세법상 시가는 뭐냐? 상징세법상 시가가 이게 평가 기준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평가 기준일 해가지고 지금 이건 증여니까 잠깐 교재를 좀 보시면은 그래도 이건 증여세 상징세에서의 자산부채 평가의 내용이다 보니까 교재를 보시면 3- 그 상징세 3-2페이지 뒤에 있죠. 상징세가 제일 뒤에 있잖아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징세의 3-2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면 동그라미 2번 시가랑 여기서 상징세법에서 말하는 시가 그러니까 상징세법상 자산부채 평가 어떻게 할 거냐 상징세법상 시가로 하되 모르면 상징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을 한다. 그러면 상징세법상 시가는 뭐냐? 상징세법상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평가 기준일. 자, 평가 기준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증여한 거니까 증여일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는 뭐라고요? 평가 기준일 전 6개월, 후 3개월. 상속은 전, 후 각각 6개월. 증여는 전 평가 기준일 전 6개월, 평가 기준일 후 3개월. 전 6개월, 평가 증여일 후 3개월. 자, 이 안에 요 기간 내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 뭐 이런 금액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이 안에 있었던 매매가액이 있거나 감정가액이 있거나 공매가액이 있거나 경매가액이 있거나 그런 금액들을 상징세법에서는 시가로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기간이 있어요. 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 동안 이 안에 매매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경매가액 이런 것들을 다 뭘로 인정한다고요? 뭐 수용가액이 있으면 수용가액까지 다 해가지고 그걸 다 시가로 인정을 하는데 그게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개가 있으면 평가 기준에서 가장 가까운 날에 금액을 한다. 여러 개가 있다면 그죠? 그 얘기는 어디 있지? 쭉 밑에 보시면은 아 3-3페이지 보시면 3-3페이지에 이제 쭉 꼽혀가지고 쫙 너무 길게 나와 있는데 거의 좀 3-3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줄 보면 2번 시가로 부른 가액이 둘 이상이 있을 때는 평가 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이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 두 개 평균액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얘가 이쪽에 가까울 수도 있고 이쪽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요 날에서 가장 가까운 날에 그 매매가액이 있든 감정가액이 있든 공매가액이 있든 수용가액이 있든 경매가액이 있든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하는데 가장 가까운 날에 두 개가 있다면 그걸 평균액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자, 평가 기준 증여니까 부담부 증여도 증여니까 전 평가 기준일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안에 이런 금액들이 시가예요. 근데 그게 없어. 전 6개월 후 3개월 요 안에 여기 안에 그 매매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경매가액, 수용가액 이런 것들이 없어. 없으면 상증세법상 보충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하는데 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이 이게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랑 같은 거예요. 소득세법상 기준시가가 거의 같아요.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기준시가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럼 우리 양도세에서의 양도가액은 원래는 어떻게 해서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하고 받는 거죠. 실제 양도가액 모르면 매매 사례가액 모르면 감정가액 모르면 기준시가 이렇게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실제로 받은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요 기간이죠. 평가 기간 전 6개월 후 3개월에 얘네들 알면 얘네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거. 그러니까 이게 이 상징세법 시가가 그냥 얘네들 생각하면 돼. 이거 모르면 상징세법 부천 평가 방법은 결국엔 소득세법 뭐랑 같다 거의 비슷하다고요. 기준시가. 그러니까 이거 중에 순서가 관계없이 가까운 거. 요 중에 가까운 거. 이 얘기는 그리고 없어? 이 안에 없어? 그러면 기준시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가 얼마냐 하면 상징세법 시가를 알려준 거예요. 상징세법 시가를 알려줬다면 여기 10억 곱하기 10억분의 6억. 그러니까 60%죠. 그러니까 10억이 60%. 그냥 쳐버리면 6억 양도가액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취득가액 어떻게 할까요? 취득 당시 자산가액 요거는 이제 배우대로 하면 돼요. 우리 취득 당시 자산가액은 지금 내가 토지를 증여하면서 채무를 부담시킨 거지. 예전에 취득했을 때는 그때 실제로 취득할 때 지출한 금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 양도소득세 어제 얘기한 것처럼 실지 취득가액 그죠? 모르면 매매 사례가액 모르면 감정가액 그죠? 모르면 그렇지. 모르면 기준가로 가면 안 되지. 기준가로 가면 되고 모르면 뭘로 가는 거죠? 환산 취득가액. 이렇게 가야죠. 환산 취득가액 이렇게 정리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취득 당시 자산가액은 기준시가 안 돼요? 그렇죠. 양도가액에 뭐가 적용되면? 양도가액이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양도가액에 그렇죠. 양도가액이 상징세법상 보충 평가 방법이 적용되면 그게 소득세법상 기준시가가 적용된 거랑 같은 얘기거든요. 양도가액이 이걸로 적용되면 취득가액은 이거 다 한다고 할지라도 취득가액도 이거 다 한다 할지라도 적용하지 않고 뭘 적용하는 거예요? 기준시가. 양도가액이 이걸로 적용되면 이게 곧 얘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얘가 기준시가 얘도 그때 가서 기준시가인 거죠.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적용되는 경우는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적용됐을 때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적용이 된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 재산가액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제 얘기했던 한 그대로 가면 된다.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 곧 증여 당시 재산가액인데 그것만 순서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 됐나요? 자, 그럼 필요경비는 어때요? 필요경비는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가 실제로 지출된 자본적 지출은 어떤 경우만 하는? 실제로 자본 지출하고 양도 비용도 한 거. 응? 이걸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출 자본 지출. 이거는 취득 당시 가액이 뭘로 결정됐을 때만, 실제 취득가액이 결정됐을 때만 이걸 적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 취득 당시 자산가액이 여기 이 결정됐잖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자, 실제로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 있잖아요. 이것도 전체 자, 이게 전체 자산 때문에 발생한 금액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과세하려고 하는 건 그거의 몇 퍼센트죠? 그게 몇 퍼센트죠 지금? 60%. 그러면 요 비율을 A라고 할게요. 이 비율을. 그러면 실제로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도 전체 자산에 지금 자본적 지출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전체 자본적 지출이 다 필요경비가 되는 게 맞겠어요? 이거 60%만 되는 게 맞겠어요? 그렇죠. 이거 60%만 돼야죠. A 플러스 그러니까 실제 취득가액이었을 때 1번을 적용하는데 실제로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은 A를 곱해야 되고요. 그럼 양도 비용은요? 그렇지. 왜냐면 양도 비용은 부담부 증여한 게 양도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부담부 증여한 부분만 양도 비용이 발생하는 거니까 부담부 증여한 거는 A를 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부담부 증여한 부분만 양도 비용이 발생하는 거니까 양도 비용은 그냥 전액이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출된 자본적 지출액은 60%요 비율을 곱해줘야 되는 건데 전체 자산에 대한 거니까. 근데 양도 비용은 양도한 부분에 대한 것만 양도 비용을 내는 거니까 실제로 60%에 해당되는 금액인 거죠. 이거 자체가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 비용을 내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지출된 자본 지출액에는 60% 곱해주 A로 곱해주고 거기 플러스 양도 비용. 자, 그리고 추정된 자산가액이 실제 주가액 이거 얘가 이외에 나머지 걸로 됐다면 그죠? 그러면 여기 2번 뭐가 적용되는 거죠? 필요경비 필요경비 계산공제. 자,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일정 퍼센트이잖아요. 이건 다 공부했죠? 토지 건물은 3, 0.3,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7, 1, 나머지는 다 1.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아무튼 취득 기준시가 이걸 곱하는데 요것만 곱해야 돼요. 여기다 A 곱해야 돼요. 여기 A 비율. 전체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퍼센트에 곱해진 거잖아요. 그죠? 그 양도한 부분에 대한 것만 계산된 게 아니잖아요. 전체 자산 기준시가에 대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시 뭘 곱해야 돼요? 그죠? 이거 A 곱해야죠 당연히. 필요경비까지 같이. 됐나요? 부담 부정이 됐나요? 응? 자, 이런 말도 나와요. 8-3페이지. 배우자하고 직계 좀비소권의 부담 부증여. 배우자하고 직계 좀비소권의 부담 부증여는 이거는 그냥
뭐라고 돼 있죠?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뭐예요? 그냥 전체를 다 뭘로 하기 때문에 다 증여세를 과세. 일반적으로 양도세보다 무슨 세가 더 과세가 세기 때문이죠. 왜냐면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 필요비를 빼주잖아요. 증여세는 그냥 증여받은 재산 가액에다가 세를 못 파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가 훨씬 세금이 더 세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 부담부 증여가 누구 간, 배우자 간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라면은 그러면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걔네들은 양도로 보지 않고 전체를 다 몰래 버린다고요. 증여로 본다. 다만 그때 아무리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를 할지라도요. 이 부담하는 채무가 확인이 가능한 채무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채무가 단 어떤 경우에는 단 해당 채무액이 국가나 지자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담부 증여하고 동일하게 한다.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직계 존비속 간에도 부담부 증여할 수 있네요. 그 채무가 어떤 채무라면 모든 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인정이 되는 그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국가나 지자체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부담부 증여와 동일하게 부담부 증여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 그 채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채무가 아니라면 그러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그냥 증여로만 보는 겁니다. 부담부 증여 자체를 양도소득세로 보는 부담부 증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담부 증여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8-26, 8-27, 8-26, 26, 27. 비토하고 왔는데. 자, 먼저 배우자하고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이월과세가 두 개가 있는데 이월과세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이월과세. 자, 갑이라는 자가 있어요. 갑이라는 자가 원래 이 갑이라는 자가 을이라는 자한테 자기가 갖고 있던 토지 하나를 팔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토지가 너무 오래전에 취득했던 토지야. 그래서 취득가액하고 지금 현재 시가, 지금 현재 팔면 시가대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시가랑 예전에 취득 때랑 이 양도 차익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를 너무 많이 낼 것 같으니까 일단 배우자한테 토지를 증여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간에 증여재산 공제, 배우자 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재산 공제를 받아요. 배우자 간에 증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증여재산 공제, 배우자 간에 증여재산 공제 6억, 6억까지는 그냥 줘도 돼요. 물론 그 10년 안에 6억이긴 한데 10년 내 6억, 배우자 간에는 10년 내에 6억까지는 괜찮아요. 증여 공제를 받아요. 증여 공제. 이제 증여 공제 6억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한테 이제 증여해 주는 거죠. 배우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은 5천만 원. 배우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은 5천만 원. 그것도 당연히 몇 년 안에? 10년 안에. 볼까요? 증여 공제도 교재 있으니까 잠깐 볼게요. 교재도 나오는 김에 오늘 증여 안 볼 거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보면은 자, 증여 공제라고 해가지고 그게 상증세에 증여공제 2-9페이지 상증세 2-9페이지 보면 증여재산공제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일반 증여재산공제가 있고요. 혼인과 출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혼인 출산으로 인해 가지고는 이제 직계 존속으로부터 이제
직계 존속으로부터 이제 혼인 출산 관련돼 가지고 뭔가 공짜로 더 받은 게 있다면 그러면은 재산 공제 확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돈 좀 있으면은 그때 좀 해라, 증여해라, 과세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혼인 출산에 대한 증여세관 공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음, 갑자기 눈빛이 탁 하면 받아야겠는데 이런 눈빛인데 어 양가로부터 다 받아도 돼. 양가로부터 다 돼, 다 돼. 어? 근데 양가로부터 다 받을 수 있어. 응. 따로 따로. 응, 따로 따로야. 아니, 나 따로 저쪽에 따로 따로 따로. 따로 따로. 맞아. 출산. 그것도 지금 잠깐 어? 그거 이제 뒤에 나와. 출산도 나와. 출산도. 혼인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나와? 출산하거나 입영해도 돼. 근데 이거는 그 혼인하고 이제 혼인하고 증여재산 공제하는 별개로 이제 1억 원을 이렇게 해준다고 그렇게 돼 있긴 하잖아. 응. 근데 거기 밑에 보면은 가로 3번에 또 그 말도 아니야. 1, 2번 합해 1번이 지금 뭐야? 혼인이고 2번이 출산이잖아. 증여세 과세가에서 공제받을 금액이 합계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그 금액은 그럼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돼 있어. 통합한 공제 한도가 또 따로 있어. 통합 공제 한도가. 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잘만 하면 음, 자, 먼저 이거 잠깐 볼까? 혼인 재산 혼인하고 출산하고 한번 봐볼까?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이것도 지금 약간 애매하게 적혀 있는데 내가 지금 애를 요즘 낳거나 하지 않더라고 좀 관심 별로 없긴 한데 민서이가 날 때가 됐거나 이러면 또 관심이 좀 있겠지만 또 민생이도 아직 멀었고 근데 그게 그러니까 막 엄청 그렇게 막 해주는 거는 아닌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 음. 그러면은 잠깐 볼게. 혼인 증여 재산 공제부터 볼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에 증여재산 공제하는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증여자는 직계 존속이어야 돼. 직계 존속. 음. 증여일은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여야 되고 그 혼인일이라고 하는 거는 혼인관계 증명서상의 신고일을 말해. 공제 한도는 혼인일 전후 2년, 전 2년, 후 2년이니까 총 몇 년? 4년. 4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때그때마다 다 해가지고 1억째 이게 아니라 총 4년 동안 나눠서 받은 걸 할지라도 이건 혼인 때문에 받은 거예요. 라고 하면 그 위에 10년간 5천만 원 받는 거와 별개로 혼인 전후로 각각 2년 동안 받은 거는 합해가지고 얼마까지 또 된다는 거야. 총 4년 동안은 1억. 나만 되는 게 아니야. 배우자도 되고 나도 되고 양쪽 다 만약 받을 게 있다면 이만큼씩은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반환특례. 자 이게 뭐냐면 거주자가 혼인 증여재산공제 받은 그러니까 왜냐면 전에도 받을 수 있잖아. 이제 우리 약혼한 사이에도 받을 수 있다니까. 왜냐면 이제 전 2년 후 2년 총 4년 동안 받은 금액이 집에 솔직히 말하면 뭐 1억씩 있는 게 아니라 약혼했어? 자, 1,000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약혼 여행 간다고 뭐 그것도 가야 되니? 자, 1,00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받는 거야. 그래서 받는 금액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합해가지고 총 4년 동안 지금 얼마까지는 1억까지는 1억까지는 지금 아예 공제 주겠다는 건데 그럼 미리 받은 거 혼인하기 전에 미리 받은 거야. 거주자가 혼인 증여권을 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 등 혼인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해서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게 뭐냐면 원래 금전은
봐봐, 잘 봐. 엄마 아빠가 나한테 돈을 줬자. 금전이 아니라 증여도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 지금 우리가 2월 가세부터 증여를 얘기하고 이걸 들은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쪽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증여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네. 아 좋아. 토지 뭐 건물 하나를 증여받았네. 토지 위에 건물 탁 해가지고 응? 자 우연히 와라 이러면서 탁 하더니 자 이거 오늘부터 네 거다 딱 한 거야. 그래서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도 됐고 딱딱 내 거 딱 됐어. 그래서 딱 했는데 내가 난 내 힘으로 크고 싶어. 그런 생각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내 힘으로 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거 아니야. 내가 이런 여기에 너무 이렇게 만족해 하면 안 돼. 난 내 힘으로 클 거야. 그래서 한 2달 지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2달 동안 임대를 좀 받아보고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해봤는데 이렇게 살면 제가 인생이 너무 이제 재미없을 것 같다. 자 아버지 다시 가져가시죠. 하면서 아버지한테 돌려드린 거야. 반환. 말 그대로 이제 아버지가 이게 지금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를 했더니 아들이 일정 기간 내에 아버지한테 다시 뭐 한 거야? 반환을 한 거야. 아버지가 등기 이렇게 넘겨줬더니 나도 아버지한테 또 등기를 넘겨준 거야. 자 이게 그럼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하고 아들은 또 2달 있다가 아빠한테 또 증여한 거야?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야? 아니면은 서로 증여는 처음에 있던 증여는 아예 처음부터 없던 걸로 보는 게 맞는 거야? 자 이게 일정 기간 내에 반환해야 돼. 반환 기한을 지켜야 돼. 반환 기한을 증여세 신고 기한. 자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반환했다면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거든.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를 해야 돼. 증여세를. 그 3개월 이내 신고 납부할 때 그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증여세 자 신고 기한 내에 반환한 거야. 신고 기한 내에 반환했다면 당초 증여 있잖아. 당초 증여 또 증여를 안 보는 거고 반환도 증여라는 거야. 처음부터 증여가 원래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걸로 보는 거야. 아예 아무것도 증여가 아니야. 근데 신고 기한 지난 후 몇 개월 내? 3개월 내. 그렇지. 신고 기한 지난 다음에 이건 좀 늦었잖아. 그러면은 이거 하고 나면 이 신고 기한이 지난 다음에 3개월 내에 반환한 거잖아. 그럼 당초 증여는 증여가 맞아. 그리고 반환만 증여로 보지 않아. 당초의 증여는 증여로 봐. 늦어 이제 신고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당초의 증여는 증여로 보고 반환은 증여로 보지 않아. 근데 이것도 지났어. 신고 기한 지난 후 3개월 지난 후에 반환한 거야. 이러면 당초 증여도 보고 증여고 반환도 뭐야? 증여야. 자, 근데 문제가 있어. 그럼 빠른 시간에 돌려주면 되잖아. 신고 기한 내에만 반환하면 처음부터 없던 게 되는 거니까. 그지? 신고 기한 언제라고?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때 반환하면 신고 기한 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도 증여가 아니고 반환도 증여가 아니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금전은 이런 제도가 없어. 금전은 아빠가 돈을 나한테 줬는데 내가 아빠한테 돈을 아빠가 줬어 나한테. 내 아빠한테 아니 아빠 나 돈 필요 없어요. 나 돈 많다니까 왜 자꾸 돈을 줘? 아버지가 내 통장 번호 알아가지고 나한테 이체를 한 거야. 그럼 난 이제 바빠가지고 못 봤다가 이틀 있다 아파온 거. 뭐야? 돈이 이렇게 많아졌지? 뭐 아버지가 나한테 지금 2천만 원 보내셨네? 그래서 아버지한테 연락. 아빠 왜 나한테 2천만 원? 아빠 계좌 빨리 다시 불러. 아빠 너 아무 생각 없이 계좌 불러주니까 아빠 계좌에다가 2천만 원 줘. 아빠 나 돈 필요 없다니까? 넣어줬어. 내 아빠가 또 이틀 있다가 다 줘. 야 그러지 말고 아빠가 생각한 건 좀 받아라. 나한테 2천 원 넣어줬어. 내가 또 하루 이틀 있다가 아빠 이러지 말라니까? 넣었어. 이거는 다 증여야. 금전은 그래서 계좌이체로 이렇게 막 부자재간에 왔다 갔다 큰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 다 보고 들어가.
1,000만 원 이상 거래인가? 2천만 원. 예전에는 2천만 원 오히려 금액이 요즘 물가가 더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또 신고 금액이 더 줄어들었어. 은행에서 이게 직계존비속간 특수한 계좌 간에 배우자 간 직계존비 간에 이게 금전 거래 있잖아. 계좌이체로 일정 금액 이상 인출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이체되거나 그러잖아. 바로 신고 들어가. 국세청이.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야? 증여 되는 거야. 그래서 현금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줘? 현금을 계좌이체로 절대 안 줘. 뭘로 줘? 신문지에 싸서 딱 주지. 있는 집은 이체를 한꺼번에 많이 하더라도 다 신고 들어가. 그래서 은행 원래 그냥 뭉텅이 놈들이 집안에 좀 있어. 딱 아저한테 턱 써라 이렇게 하면 돼. 그러려면 집안에 돈이 있어야지. 아무튼 이건 일반적인 거고 금전은 내가 다시 반환하잖아. 그것도 뭐가 되는 거야? 금전은 반환도 아빠가 나한테 증여했어. 아빠 왜 반환? 뭐가 되는 거야? 증여. 아버지가 뭐 임마 가져가니까 다음날 줬어. 증여. 아빠 넣지 말라니까 돈 주면 증여. 그러니까 돈 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장난치면 안 돼. 큰일 나. 증여. 자,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돼 있어. 몇 개월 내에 반환하면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걸 해주겠다고. 이게 금전이잖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아니 미리 받았는데 지금 약혼자가 사망했어. 사망 등 혼인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내에 다시 돈을 이체하잖아. 그러면 바로 신고 들어가지만 그렇게 바로 은행에서 신고 들어갈 수밖에 다 국세청에 들어가거든. 들어가는데 소명하세요. 그럼 내가 얘기하면 되지. 내가 이게 사실대로 얘기하면 돼. 혼인증여상 공제 때문에 이제 제가 약혼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약혼자가 사망해서 이제 그래서 그 돈 다시 돌려드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러면은 소명이 되는 거야. 근데 거기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2-10페이지 나온다. 위에서 세 번째 줄. 약혼자의 사망했지. 그것도 있는데 민법 제804조의 약혼 해제 사유에 해당돼도 그런데 안 죽었는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거야. 그러니까 범죄자가 된 거지. 그럼 어떻게 결혼해? 아니면 약혼 후 1년 이상 행방불명 또는 불치병. 3번에 그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에 경우는 경우 거기에 이제 불륜도 있고 막 그래. 불륜 이런 거 발견했는데 어떻게 결혼해? 그래서 거기 진짜 이 말도 있다. 거기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그것도 있어요. 이건 좀 적기 좀 그래가지고 안 적었는데, 그러니까 약혼자로 인한 성병 뭐 이런 거. 그러면 이게 그게 이제 증명이 되면 그게 사유가 돼. 정당한. 어떻게 결혼해? 이제 신뢰가 깨져버렸잖아. 신뢰가 깨져버리면 결혼 못하잖아. 그게 다 사망뿐만이 아니라 어떤 범죄자가 돼가지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명, 불치병 이렇게 여기는 좀 그래도 책에 써놓을 것도 막 이렇게 적은 거지. 사실 그 이래도 이제 여러 개가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 개가 있어. 딱 봐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결혼을 못하게 되잖아. 그래서 결혼을 못하게 되면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날의 말로부터 발생한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걸로 봐가지고 이제 아예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그러겠지. 아버지가 야, 그 돈 다시 내놔 뭐 이럴 수 있지. 돌려드린 거지. 그렇죠? 그리고 가산세 같은 경우도 이게 뭐냐면 혼인 전에 이제 증여를 미리 받았는데 어떻게 됐지? 아까 혼인 전후 2년 총 4년간 받으라고 했는데 그럼 미리 받았다면 몇 년 안에 결혼해야 돼? 2년 안에. 그렇지. 근데 돈을 미리 받았는데 근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자 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자 봐봐. 원래 내가 자 증여를 받았으니까 증여세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신고는 했는데 증여 공제를 받아가지고 공제 받았어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증여를 받으면 증여 공제로 인해 가지고 낼 세금이 없어. 그래도 뭐는 해야 돼요? 신고는 해야 되는 거예요. 증여를 받았는데 그게 이런 그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해당해 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과표가 빵이어서 그 과표 빵이어 가지고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세금 내는 게 없어도 증여받은 게 있으면은 3개월 내 신고한단 말이에요.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생각해봐. 원래는 지금 이거 2년 하고 난 다음에 2년 안에 지금 나는 결혼할 거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혼인 증여세 공제를 했는데 사실은 2년 지날 때까지 결혼 안 했다면 이거 혼인 증여세 공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신고했으니까 과소신고납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과소신고납부가.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3개월 내에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속한 달의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제 그거를 원래 2년 전에 받았는데 2년 될 때까지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럼 그때 공제받은 거 이제 그거를 뱉어 내야 되는 거니까 수정 신고를 해야 돼. 더 추가로 내야 되니까 수정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신고 자체가 과소 신고납부가 된 거니까 당연히 뭘 내야 되는 거냐면 원래는 신고 불성시간세와 납부지연가세 내야 되는데 그거를 면제시켜주고 그때 그걸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신고 불성시간세와 납부지연가세 면제를 시켜주고 대신 뭐를 내라? 이자 상당액은 내라. 저 이자 상당액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2 이자 상당액은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산 증여 재산 공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위에 증여재산 공제와는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증여자는 역시 누구예요? 직계 존속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받아야 되고요. 얘는 전에 미리 받을 수 없어요. 얘는 혼인은 약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 2년, 후 2년 되는데 애 낳는 건 무조건 애 낳고 난 다음에 몇 년 안에? 2년 안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2년 안에 증여받은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통합한도 1과 2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에서 공제받을거나 공제받을 금액이 합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원래 따로따로 1억 1억처럼 적혀 있었는데 그 통합공제 때문에 합해가지고 얼마까지밖에 또 안 돼요. 합해서 1억까지밖에 안 돼요. 어차피. 그래서 그 결혼할 때 잘 보시면은 얼마를 마련할 수 있냐면 양쪽 부부끼리 1억 5천, 1억 5천 해가지고 얼마를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인 한다고 해서 얼마? 1억? 그리고 나의 엄마 아빠로부터 5천만 원. 5천만 원 받고 그냥 증여세금 공제 5천만 원이라니까요. 거기다 혼인 공제 얼마? 1억. 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배우자도 1억, 5천, 1억. 그러니까 5천, 1억, 5천, 1억 둘이 합하니까 3억. 3억 그냥 받는 거지. 세금 안 내고. 그러니까 통합 공제 때문에 안 된다니까. 그렇게 막 해주는 것까지는 아니고 진짜 사실 좀 있는 집 같은 경우에 이런 거 하면 애 많이 낳겠다. 날 때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진짜 애 많이 낳게 하면 하나 1억, 둘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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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5억, 5억 이렇게 다둥이면 더 많. 그러면 있는 집에서 그럴 때 이용해가지고 증여를 막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솔직히 있는 집에서 많이 낳아야 돼요. 있는 집에서 많이 아니 그래야지 애들 그러니까 아니 좀 그렇잖아요. 이제 보면은 좀 그 가정에서 애를 많이 낳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집에서 아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유가 좀 있는 집에서 많이 낳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지 뭐 제대로 교육시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냥 좀 살기 빠듯빠듯한데 애를 많이 낳으면
힘들 수 있죠. 물론 많은 혜택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돈이 들어갈 테니까 쉽진 않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집에서 애를 많이 낳게 한다면 그렇게 하면 겸사겸사해서 애도 많이 낳게 하면서 이 정책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죠? 왜 통합공제를 웬 말이야? 다섯 가지? 아니, 부모님이 줄 돈은 있어 그죠? 그렇게 양가 쪽에서 어떻게든 간에 짜내서 줄 수 있을 것 같아? 말이 안 되잖아. 네가 버는 걸로 네가 너한테 징해? 뭔 말이야? 부모님이 그러면 이렇게 아니 그 예전에 있었던 직원분 중에 한 분이 그 임신을 했거든. 그래서 원래 딸이 있었는데 꽤 오랜만에 해서 또 딸을 또 낳는데 그 시부모님이 그렇게 첫째 딸 때도 얼굴 1억을 주셨대요. 그랬어. 근데 둘째 딸일 때는 5천 줬다고 좀 서운해하더라고. 첫째는 1억인데 둘째 5천 줬다고. 둘째도 딸이 낳는데 5천 줬다고 좀 서운해하더라고. 그 얘기를 밥 먹으면서 딱 하는데 나는 그걸 서운해하는 것 자체가 부럽더라. 우와,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말 안 했어. 그러니까 또, 이제 그래도 이제 막 애기 나서 안 쓰니까 이제 장난 맞춰줘야지. 서운하셨겠다. 그렇게 서운했대. 진짜 서운했대. 그런 얘기 들으니까 조금 약간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그 좀 여유가 좀 있으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주셨대. 그 여직원이었거든. 여직원이었는데 그 남편 그쪽 집이 조금 여유가 있는 집이었나 봐요. 그래서 날 때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몇 명? 금액이 변동이 없다면 셋? 원래 몇 명? 아니 그 원래 대신 그 돈을 주기 때문에 낳는 건 아니네. 그러니까 원래 셋이라며 목표가 합의된 거고. 아니 그게 말이 돼? 그게 아니 그 부사합니다. 아니 그 애를 나는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뭐 이런 아니면 딸 아들 딸 이렇게 해주지 그게 되나 그게? 참. 그 중간에 아들이 막 중간에 껴도 그걸 내가 어떻게 조절해? 어떻게 비법을 알고 있어? 아이 진짜 뭔 소리야? 그게 되면 진짜 장난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증여재산공제가 그럼 이제 혼인이랑 출산은 증여재산공제가 별도로 따로 1억으로 있는 거고 양가 1억 양쪽 집에서 1억 1억 그리고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6억 2-9페이지 그다음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천만 원. 근데 미성년자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2천만 원. 직계 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어요. 와, 민석이가 나한테 증여한다는 거지. 나중에 직계 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 그리고 배우자나 직계 비속 이외에 사촌 이내 혈족, 삼촌 이내 인척. 뭐죠? 국기법상 특수관계자 해당되는 친족이죠. 사촌 이내 혈족, 삼촌 이내 인척. 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000만 원. 그럼 여기 이외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은 공제 안 해줘요. 최소한 여기 안에서 증여를 받아야 공제가 되는 겁니다. 증여예산 공제가 있는 겁니다. 배우자끼리는 얼마 해준다고요? 6억.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 근데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내가 미성년자야? 2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태어날 때 바로 얼마 넣으면 돼? 빵사 0세 때 2천. 그죠? 그리고 딱 10번째 생일 된 날의 다음 날 10년 딱 지났잖아. 태어나자마자 2천. 10살 때 10살 딱 0세에서 세법 나이로 10살 딱 된 다음 날 또 얼마? 미성년자니까 아직 2천. 왜냐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게 금액들이 다 10년 내 금액들이에요. 10년 내 6억. 증여재산 공제라는 게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증여재산 공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증여재산 공제. 그 증여재산 공제는 1, 2, 3, 4번 그룹별로 아까 1, 2, 3, 4번 그룹별로 2번 수증자 기준으로 해당 증여일 전 몇 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전부 다 합해서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 합해서 혼인 출산으로 증여 재산 공제된 거 빼고 이거 일반적인 증여받은 것만 10년 내
그러니까 동일 그룹으로부터 몇 년 내 동일한 그룹으로부터 10년 내 증여재산을 가지고 증여세금 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아버지한테 증여받았잖아요. 그럼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누구로부터 받은 게 1번이죠? 2번이죠? 직계? 2번 직계? 내가 아버지한테 받았잖아. 그럼 직계 존속 그룹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막 있잖아. 그럼 내가 아버지한테 지금 받은 게 있으면 이 그룹이 뭐예요? 지금 이 그룹이 직계 존속. 그러면 10년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날로부터 전 10년 내에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로부터 혹시 내가 증여받은 게 있는지 합해가지고 10년 내에 얼마? 5천. 동일 그룹으로부터 10년 내요. 아버지한테만 10년 내가 아니고 동일 그룹. 아니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증명하면 돼. 이게 예를 들면 용돈 받은 것들이 아니라 용돈 받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 증여를 안 보거든. 사회 통념상 그 금액들이 있어. 걔네들 인정해 주는 금액들이. 이제 그게 그때마다 달라져 가지고 그렇긴 한데 아마 좀 찾아보면 나와. 그래서 그게 걔네들 인정해 주는 그 용돈의 금액 있잖아. 그거는 증여세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자 봐봐. 증여세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줄 때 신고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신고가 되는 증여들이지. 신고가 되는 증여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현금 같은 경우에 이체를 하지 않으면 신문지로 주면 신고해?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아빠한테 이번에 아빠한테 종로 그거 다 무너져가는 2층짜리 건물 하나 받았어. 누가 그러는 거야? 근데 엄마 그리고 한 5년 전에 엄마한테 파주에 있는 땅도 좀 받았고 자 이런 것들은 다 뭐 해야 되는 거지?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부동산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현금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큰 금액 이체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이제 그래서 증여로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증여해서 그때마다 뭐 신고해야 되니까 낼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받은 게 있다면 등기됐거나 이체됐거나 그러면 너무나 확실하잖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돼 원래는. 동일 그룹부터 10년 내. 그렇게 증여받은 것들 그렇게 용돈 받은 건 신고 안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딱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0년 전에 그 신고했던 증여재산가액들 있잖아. 그러다 합해가지고 10년 내에 자 이때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10살 생일 딱 2천만 원. 이때는 미성년자가 아니잖아. 이제 만 50세니까. 이때 얼마 받으면 돼? 자, 내가 31세 때 결혼하려고 하거든. 그러면 내가 딱 결혼하기 전에 세금 하나도 안 내고 내 통장에 계속 있으면 여기 이게 있을 거고 결혼 내가 한 받고 난 다음에 2년 하면 되니까 내 이날 결혼한다 치면 2천, 5천, 5천, 1억. 그지? 3세 결혼한다 치면 그러면 이거 은행 들어가 있으면은 2,200이 한 2,500 이상 3천 가까이 막 될 수도 있지. 3천 가까이 될 수도 있지. 결혼할 때쯤 딱 쓰고 이제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부인도 이렇게 여유가 있다면 집안에 여유가 있으면서 집안에 계획이 있다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했겠지 이렇게. 왜냐면 몇 년 안에 5천이니까 계속. 미성년자 때는 2천.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로 앉혔어. 그지? 2억 4천이니까 2억 4천. 그러면은 한 3억 진짜 넘게 있을 수 있겠다. 네, 3억. 이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동일 그룹으로부터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가액 이런 식으로 증여 공제가 된다. 응? 민석이한테 넣어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
모든 증여는 모든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이 다 증여가 되는 거니까. 자동차도 등록을 명의 근데 굳이 너한테 준다고? 응. 차를 사준다고? 그러니까 네 명의로 등록이 되면 네가 신고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네 돈으로 샀는지 아빠 돈으로 샀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치? 이미 아빠 명의로 돼 있는 차를 너한테 주면서 네 이름으로 등록을 하게 차 자동차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거 뭐야 증여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새 차를 사줬어. 새 차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보니까 아버지 통장에서 그날 전후로 해가지고 그 정도의 돈이 빠져나간 거야. 그럼 이제 걔네들이 조사할 때 보면 그러면 이거는 차를 사준 거다라고 볼 수 있고 금액이 이제 비싼 차니까 또 그때 얘기해 보니까 비싼 차들 다들 좀 생각하던데. 어? 그때 꽤 전이니까. 어. 아 그러네. 얘 봤지 그랬어 그냥. 그 차가 그러면 9년 전이면은 미성년자 아니었 어떻게 했어? 그럼 미성년자 아니었잖아. 그럼 세금도 안 냈을 텐데. 얼마까지는? 그 전에 받은 거 있었어 없었어? 알게 모르게. 11살부터 이미 받은 거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버님 명의로 등록하고, 아버님 명의로 등록하고 내가 몰고 다니지. 왜냐면 보험을 가족이 다 몰 수 있게 보험을 들어버리면 되니까. 그렇지. 비싼 차 하면 더 차이나. 비싼 차면은 맞아. 비싼 차는 보험이 더 엄청 더 비싸. 그래서 어리면 돈만 많으면 그걸 왜 못하겠어. 나지. 자, 지혜상 공제가 그런 게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배우자하고 직계 좀비속 간에 요거는 이제 갑이 갖고 있던 토지가 있는데 이거를 을한테 팔려고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보유하겠다 팔아가지고 옛날 취득가격이 되게 쌌던 거야. 지금 양도하려고 하니까 너무 값이 너무 땅값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세금 다 내게 생겼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배우자는 얼마까지나 증여재산 공제가 되니까 6억. 그 전에 증여한 적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남자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증여를 해. 그 토지를 증여를 해. 이 토지를 증여를 하고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얼마 안 지나서 얘한테 팔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어떤 자산만 되는 거냐? 이 배우자가 이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증여하고 일정 기간 내에 얘가 양도하면은 그럼 이게 보니까 증여는 6억까지 뭐가 되고 증여재산 공제. 증여세 거의 안 내지? 그럼 얘가 증여받았을 때 이때 증여받았을 때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거든. 증여받았을 때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해. 근데 얼마 있다 바로 양도할 거니까 양도가액의 시가랑 취득당시 시가랑 차이가 얼마 없을 수 있겠지. 차이가 얼마 없을 수가 있어. 이해되세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자체가 얼마 안 돼요. 증여는 증여세가 공제되고 양도소득세는 얼마 안 내고 딱 봐도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잖아 보니까 안 돼. 너 증여한 다음에 얘가 누구죠? 증여한 사람이니까 이거 수증자가 양도한 걸로 하지 말고 증여한 다음에 일정 기간에 양도했어? 그러면 얘가 얘한테 직접 양도한 걸로 봐서 그래서 양도세를 계산하겠대요. 얘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서 이렇게 가정해가지고 양도세를 계산하겠다는 거죠. 이게 배우자 또는 누굴 통해서 할 수도 있다고요? 직계
존비소. 직계 존비소만 하더라도 증여재산 공제가 6억은 아니더라도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직계 존속한테 받았던 비서한테 받은 5천만 원이니까 따로따로. 그럼 이때 이렇게 증여하고 이렇게 양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직접 양도한 걸로 가정해가지고 양도세가 상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할 거냐? 양도가액은 그때 실제로 얘가 얘한테 양도한 가액 있잖아요. 양도한 가액. 그러면 이때 6억 살짝 넘어가면 증여세 내기는 낼 수도 있겠네. 증여세 이거 낼 수도 있어요. 증여세를 이게 예를 들면 7억 정도 하면 증여세 낼 수도 있잖아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얘가 양도했는데 갑이 직접 양도한 것처럼 가정해가지고 양도세를 계산해서 양도세를 누가 납세무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냐? 이렇게 계산된 양도세를 얘가 내는 거예요. 원래 양도세는 양도일 직전 소유권자가 양도세 납세무자가 되는 거예요. 양도할 때 직전 소유자가 누군데요? 갑의 배우자. 얘가 얘한테 증여했으니까 갑의 배우자인 거잖아요. 양도일 직전 양도대산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 간의 직계 존비속 간의 이월과세 시에 배우자가 뭐가 되는 거라고요? 얘가 얘한테 양도한 걸,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양도했는데 증여 자체가 취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도일 직전의 소유자는 지금 누구죠? 배우자. 얘가 양도한 것처럼 봐서 얘를 납세 의무자로 해가지고 시근업한다예요. 수증자를 납세무자로 해가지고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수증자를 납세무자로 해서 갑이 직접 양도한 걸로 가정해가지고 계산된 양도세를 신고납하게 한다. 근데 얘가 이제 팔았으니까 양도가액 그냥 양도가액 들어오면 되고요. 그때 왜 취득가액 뭘로 할 거냐? 취득가액은 직접 양도한 걸로 가정하니까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취득했을 때 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직접 양도한 걸로 가정하는 거니까 얘 취득가액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얘의 취득가액을 하겠다. 즉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 얘의 취득가액을 하겠다는 거죠. 증여의 취득가액.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에 뭔데요? 시가인데 그걸로 하지 않고 증여자가 취득해서 양도한 걸로 직접 양도한 걸로 보기 때문에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취득가액은 그 얘기고요. 그다음 필요용비. 이제 필요용비는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요. 필요용비는 일단 필요용비도 이것도 좀 봐야 돼요. 필요용비는 파는 거는 누가 납세의무자라고 그랬죠 지금?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용비는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의 실제로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을 할 거냐? 수증자의 자본적 지출을 할 거냐? 수증자 양도 비용을 할 거냐? 이걸 할게요. 1번 아니면 필요용비 계산공제가 들어갈 거냐? 그게 2번. 그렇죠? 둘 중에 1번 또는 2번 둘 중에 이렇게 요 둘 중 여기 이제 여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하는데 그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을 안다면 실제 취득가액을 안다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용을 하는데 납세 의무자가 누구다 보니까
수중자다 보니까 수중자의 자본주출과 양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비 계산 공제는 여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하는데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이 없다면 그죠? 그럼 나머지 세 개 명의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그런 게 그런 걸 결정이 된 거죠. 그럼 필요비는 필요비 계산 공제로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게 1번하고 2번 중에 뭘로 하든지 간에 이때 얘가 얘한테 증여할 때 6억이 살짝 넘어가면 뭘 낼 수도 있는데요. 증여세 낼 수도 있잖아. 그때 그 증여세 낸 금액 있죠? 증여세 낸 금액이 결국에는 이렇게 2월과 쌓이는 데 있어서 발생한 하나의 비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걸 필요금비로 플러스 갑이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했던 증여세 산출세액 있죠? 납부세가 아니에요. 증여세 산출세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떤 게 걸리더라도 1번이 되든 2번이 되든 증여세 산출세액은 플러스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다 하나 더 1번에 그 자본적 지출 좋아했잖아요. 자본적 지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자본적 지출은 원래 납세 의무자인 수중자의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은 당연히 배우자 쪽에서 발생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 자본적 지출은 수중자의 자본적 지출뿐만이 아니라 증여자의 자본적 지출도 포함합니다. 수중자의 자본적 지출뿐만이 아니라 증여자의 자본적 지출도 포함된다. 자본적 지출은 수중자, 증여자, 공이 둘 다 자본적 지출액하고 양도비용 여기서 발생하겠죠. 배우자하고 직계 준비소 간의 2월 과세는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양도가액은 양도하고 받은 금액으로 가면 되고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면 되고 아시겠죠? 필요금비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이 안 되면 1번 실제 취득가액이 몰라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적용했다면 2번 이거 적용하면 돼요. 근데 1번, 2번 뭘로 적용되진 간에 증여세, 산출세 그거 납부해야 됩니다. 산출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자본적 지출에게는 수중자의 자본적 지출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자본적 지출도 포함된다고요? 증여자의 자본적 지출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는 갑이 증여자죠.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필요비 쭉 해서 이제 뭐 양도차익 한다면 뭐 하는 거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이라고 했죠. 장특공.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면 뭐가 되고요? 양도소득 금액. 양도차익에서 빼면 양도소득 금액 되고 여기서 못 빼면 아이고 빼면 뭐가 되고 이제 과표가 되죠. 곱하기 뭐 하죠? 세율 한출세. 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이렇게 될 텐데 여기 장특공 적용하려면 보유기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보유기간은 얘가 보유한 기간으로 할 거냐 아니면 누가 양도한 걸로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얘한테 직접 양도한 걸로 가정해가지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여기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되고요. 네, 세율 적용할 때도 세율도 뭐 이렇게 보면 예, 다 했잖아요. 보니까 세율 적용할 때도 1년 미만 자산이냐 1년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이냐에 따라서 고율로 과세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율 적용할 때도 장특공 때도 전부 다 적용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적용할 때 기간 알아야지 세율도 적용하고 장비도 특별공제도 적용하잖아요. 근데 적용할 때 기간은 증여자 취득일 갑의 취득일부터
갑이 누가요? 갑의 증여자는. 그렇죠. 갑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을이 매입한 거니까 얘가 얘한테 거의 표현을 이렇게 할까요? 갑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한을 가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랑 세율 적용하는 겁니다. 배우자고 직계 좀비속 간의 이월과세에 대한 규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산출세 계산하고요. 계산했어요. 이렇게 여기 필요경비 어떻게 할 건지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장기보유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 다 했는데 배우자고 직계 좀비속 간의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돌린 게 직접 냈다고 가정할 때보다 얘가 세금이 싸니까 이렇게 돌린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얘한테 양도한 양도가 요거랑 얘가만 비교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그것만 비교했는데 양도소득세 지금 보니까 이렇게 직접 양도했다고 가정했을 때 양도소득세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직접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직접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그걸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교재에서는 2월과세 적용 배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얘가 직접 양도했을 때는 취득가액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이제 증여받을 때 시가를 취득가액을 해가지고 지금 이때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때 시가를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양도했을 때의 양도소득세 결정세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양도했을 때의 양도소득세 결정세 지금 이렇게 한 거가 얘보다 더 지금 금액이 더 어떻게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한 게 더 금액이 자금 아니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양도소득 결정세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교재 보시면은 교재에 2월과세 적용 배제의 3번 2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2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보다 더 작다면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한다면 B가 더 작다면 그러면은 이렇게 돌린 게 세금 더 내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돌린 대로 하래요. 그거보다 이렇게 해서 세금이 높으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건데 A가 B보다 더 크다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여기 이게 모든 자산이 전부 다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간에 2월과세 되는 건 아니고요. 딱 정해져 있어요. 대상 자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 건물, 시설물 이용권하고 1그룹 자산에서는 토지, 건물, 그다음 시설물 이용권 딱 3개만. 네? 2그룹 자산에서는 과세가 되는 모든 주식. 여기 저거는 얘네들을 얘가 증여하고 그리고 일정 기한에 양도해야지만 직접 양도한 걸 해가지고 양도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A 금액이 B보다 커? 이래? 그러면 양도세 이거 A가 더 커? 그러면 양도세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배제하겠다 이런 얘기죠. 2월과세 쪽을 배제하겠대요. 이월과세 쪽을 배제하겠다. 그냥 돌려서 내라 이거죠. 돌려서 내는 게 세금이 더 크면 돌려서 내.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일정 기한에 양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1그룹 자산 있잖아요. 1그룹 자산 같은 경우에는 증여한 날로부터 얘가 10년 내 양도 하게 돼 있어요. 1그룹 파란색 1그룹 자산 근데
여기 2그룹 자산 주식 같은 경우에 주식은 몇 년 내에 다시 팔면 된다고요. 2그룹 자산은 1년 내입니다. 1년 내. 일그룹 자산 파란색 1그룹 자산 얘네들은 10년 내. 증여받는 날부터 10년 내에 2그룹 자산은 증여받는 날부터 1년 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월 가세 주균배제의 모기 상태가 3번 맞는데 2번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예산 부인과 그다음에 가업상속 공제에 대한 양도소득세 2월 과세 그 두 개를 더 내용 정리하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용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 문제 쭉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만 더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두 개 더 내용 정리하고 그다음에 계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